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선은 이제 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할 전망인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범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하고 탄핵 심판 중단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법적 쟁점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 대통령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포함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일반 접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에 일반 접견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주목이 됐었는데 일단 뭐 가족이나 지인들의 일반 접견이 가능해진 건가요, 이제? 네, 그동안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로 서신 후발신과 그리고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 접견을 제한해 왔습니다.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에 대한 접견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반 접견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이라든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인 접견도 가능해진 겁니다. 다만 변호인 접견과 좀 비교를 해보면 변호인 접견은 횟수나 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여러 번 해도 되고요. 여러 시간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는 1회만 가능하고요. 한 번만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시간도 30분 내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윤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서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이제 본격화될 전망인데 이르면 오늘 사건을 심판할 재판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클까요?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들이 모두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 피고인들의 관련 사실관계라든지 아니면 증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 재판의 효율성 면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의 일관성 면에서도 같은 이 재판부에 배당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같이 형사 25부가 맡게 된다면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공범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형사 합의 25부에 배당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병합 심리도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포고령 같은 경우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공범들 같은 경우도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만큼 관련 쟁점이라든지 아니면 증거가 공통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최서원 씨와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조금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쟁점이나 증거 관계가 동일하지만 이 매 피고인마다 사실 세부적인 쟁점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병합해서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좀 우려의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심리 속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서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된 피고인이라는 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6개월이라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빠르게 좀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말씀처럼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좀 조속히 좀 해결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고 그 해당 재판부는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만 처리하도록 하는 이 집중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뭐 주3회, 많게는 주4회로 이 해당 재판부는 이 해당 사건만 좀 집중적으로 심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중 심리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화목, 매주 화목 이틀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사 재판까지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최대는 주 5회까지 재판 참여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집중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면 1심 선고 시기 언제쯤이 될 거라고 좀 예상해봐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심의 경우에 구속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한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26일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속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6개월을 따지면 7월 말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구속기간이라는 시간의 한계를 받는 이유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석방을 했을 경우에 도주 우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좀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에서 보석 청구를 고려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보석이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불구속 피고인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의 한계에 사실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 탄핵 심판 결과가 사실은 3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파면 결정과 인용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기소. 네, 그러면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기소에 대해서 또 다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구속 기간이란 제한이 좀 더 길어지는 부분이 그건 있어서 또 얼마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또 그렇게 되면? 그 해당 재판 같은 경우는 만 6개월이 또 늘어날 수가 있는 아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다른 변수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보석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럼 윤 대통령 측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보석 청구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준비 그리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 청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또 정기적인 안과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보석을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단 보석의 경우에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소송법에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필요적 보석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란죄 같은 경우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이기 때문에 네. 필요적 보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임의적 보석.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판사가 판단을 해서 이 불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근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주 전에 청구했던 보석 청구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보석 청구를 기각을 했어요. 근데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주 전이라고 했을 때는 이 해당 관련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가 모두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관련자들끼리 말맞추기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충분히 있어 변수가 좀 보이는데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3주 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웬만한 이런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이 보석을 인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 판사의 재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임의적 거죠? 보석 같은 경우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윤 대통령 저희가 뭐 그 헌재 연결을 통해서도 쭉 보여드렸습니다만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서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또 반박을 해왔는데 형사 재판에는 과연 나설 것인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가능성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라기보다는요 출석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의무인가요? 네,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있으면 재판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실체 진실이라는 이 취지에 맞춰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반드시군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고요. 다만 뭐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라든지 아니면 예.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걸석 재판, 그러니까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요. 원칙은 피고인이 있어야지 재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건강상의 이유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걷기도 힘들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도 등장할 수 있다면 이제 웬만하면 와야 된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이거는 사실은 뭐 재판의 진실이라든지 재판의 뭐 이런 중대성 때문인 것도 있고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내란 혐의, 그중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이게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일이다. 그리고 헌재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형사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탄핵 심판의 쟁점과 형사 재판의 내란죄의 쟁점은 사실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유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좀 더 법리적으로 세세하게 검토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계속 지속해서 항변
판별하는 이유는요. 이 내란죄가 목적범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목적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요. 그런 결과를 의도해야 하는 목적이 있어야지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결과가 국헌문란이라는 결과 외에도 이 국헌문란을 의도했다라는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은 그런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고령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서 실행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비상계엄 자체는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뭐 구국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결국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내란죄 이 재판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는 뜻이고요. 적법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 통치행위는 사법심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의 전제가 되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이 내란죄 재판에서도 이 일관되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주 3회 법정 출석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그 앞서서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이랑 형사 재판은 다른 거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재판 중단 요청이 있는다 한들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뭐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규정이 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 그것도 재량이라는 네, 얘기예요.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러한 법이 나와 있는 취지는 결국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 책임을 들어서 이 공무원직에서 파면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재판 절차를 정지하거나 계속 지속해라라는 건데, 근데 지금 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이기도 하고요. 국정이 워낙 지금 나라가 좀 심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속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탄핵 심판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검찰 특수본에 대통령 관련 진술을 했던 군 사령관들, 곽종군 사령관, 홍장원 전 차장 등이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을 했을 때는 좀 윤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르겠죠? 네, 굉장히 이제 날선 공방이 아마 재판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증인 같은 경우는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먼저 주신문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게 맞죠라고 주신문을 하게 되면 이제 반대 측에서는 이제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증인의 이 진술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이게 탄핵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신빙성을 탄핵하는 이제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증인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을 해왔거든요.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좀 불리한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여러 번 할 겁니다. 이런 사실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지시를 받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하는 이런 반대 신문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해당 심판 날은 사실은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국회 측 증인이니까 국회 측에서 주신문을 먼저 하고 이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그때 윤 대통령과 직접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이게 변호인들이 이런 신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직접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주신문과 반대 신문 사이사이 그리고 주신문과 반대 신문이 끝나고 재판관 입장에서도 궁금한 사실이 있으면 재판관이 또 이 증인에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도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 헌재 브리핑 관련 내용들 정리해 드릴 때 이상민 전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그렇고 조태용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개혁을 반대한다 입장을 피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진술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김용현 전 장관의 헌재 증언과는 이게 배치된 거 아니에요. 상충되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사실관계가 좀 밝혀져야 되는데 과연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로 남아있지 않고 결국에는 그 안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진술로만 구술에 판단을 해야 의해서만, 되는데 예. 사실 그 진술이 지금 굉장히 상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진술의 취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거는 적법한 국무회의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일부도 이 부분을 찬성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있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다만 뭐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라든지 뭐 참여했던 이 국무위원들 중에서 좀 다른 진술을 하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서 공방을 통해서 좀 진실이 좀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는데 이런 한 총리의 진술이 윤 대통령 측에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그럼 왜 정족수를 채우려고 기다렸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적법한 통치행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진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적법한 통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 자체, 비상계엄 선포의 내용 자체도 적법해야 되지만 이 선포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도 적법해야 됩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의 이 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는 적법한 이런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절차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거나 위헌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부분이 또 어떻게 해석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예정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다음 달 13일에 8차 기일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런 추세로 좀 본다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심리가 좀 마무리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보죠. 예. 네,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재가 이제 정해놓은 기일에 따라서 사실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기일이 이제 2월 13일이기 때문에 네. 이날 이제 변론이 종결이 되고 그러고 한 2주에서 3주 뒤인 아마 2월 말이라든지 3월 정도에 정도? 이 뭐 선고가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한 변수라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가 굉장히 장기화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방이 이루어져서 그 해당 이 한 기일에 예상되었던 이 신문이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다시 속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워낙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했을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재판과 관련된 절차라든지 이런 진행은 또 재판관의 이제 권한 안에 있습니다. 재판관이 사실은 이 신문 절차가 좀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적절히 끊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불필요한 질문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질문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4월에 퇴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앞두고 속도를 낸다. 뭐 그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2월 안에 마치고 3월 늦어도 3월 안에 이제 선고가 되도록 아마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시 이제 재판관 공석이 있어서 또 다시 선임 절차라든지 임명 절차에 인해서 이 재판 절차가 만약에 또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시 이런 분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최대한 4월 안에 그러니까 퇴임하기 전에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고려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서 재판으로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형사재판 전에 탄핵 심판이 먼저 끝나서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났을 때는 검찰이 뭐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사실 내란죄 말고도요. 직권남용 행사 권리행사 방해죄가 네,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공수처에서 내란죄 수사를 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권한은 공수처에게 있고 이 해당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는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공수처에서 이 내란죄를 수사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다만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인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이 현직 대통령인 경우에는 기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 기소가 되지 않았던 건데 예. 만약에 파면이 된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해당 죄도 다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특히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공수처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당시에 언론사에다가 단전하라, 단수하라를 하라 이런 지시를 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소가 되었지만 이 내란죄라는 거는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 당일에 소방을 동원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수처는 허석권 소방청장 등 이 소방청 간부들을 이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실제로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라는 명확한 지시는 받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어떤 요청을 했을 때는 협조해라라는 진술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전 단수를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 공범, 그래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구속된 10여 명이 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걸 신청한 이유는 뭐예요? 서부지법 폭동 혐의자에게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을 때 그때 서부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배제하고 다른 판사가 영장을 심사하도록 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영장 전담 판사의 판사실을 점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가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심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판사가 사실은 네. 심사를 했던 건데 이번에 구속된 피해자들은 이 서부지법의 논리에서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실은 이 서부지법이 피해자와 같은 건데 이런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재판을 하는 게 과연 공정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유를 가지고 재판의 관할을 옮겨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구속 적부심도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이 기각한 걸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관할 위반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는 관할 법원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야지 지금 현재 이 서부지법 폭동 혐의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이 관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유로 기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내용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